안녕하세요. 책잡이는 라디오 독감 꾸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저희 독감이 2019년 올해부터 특별 초대 손님 체제로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유튜버에 일주일 사이에 좋아요도 늘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 수가 5명이나 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작은 거에 되게 기뻐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희 뭐 홍보도 안 하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컨텐츠 하나로 책 하나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자화자찬 이제 그만. 네. 아니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희를 살찌웁니다. 네. 네. 그 마포 주원도서관에서 처음 오시기 시작한 순도준님이 그래서 바람을 살살살살 일으켜 주셨어요. 네. 급기야 피디님 지인이분이 참석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꾸미님의 지인분이 이렇게 네. 여기를 방문. 네, 네. 제가 이제 책 라디오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변에 제일 책 많이 읽는 사람을 제 지인 소개로 처음 이제 게스트로 모셔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때 딱 떠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책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제일 진짜. 많이 아는 사람 중에.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손을 얹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셔도 네, 그런가요? 네, 네, 네. 진짜 많이. 그럼 진심인데.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최소 몇 권이나 예상하시나요? 아니 뭐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그냥 문학이고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이라서. 북리스트. 네. 걸어다니는 working book이라고 할까요? 네. 너무 뛰어졌더니 닭살 돋는다. 아무튼 빨리.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꾸미님이 초대해 주셔서 오게 된 정준용이라고 하고요. 네, 다시 이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정준용입니다. 네. 용이에요. 영 네. 아닙니다. 용이에요. 네네. 잘하셨어요. 네. 그럼요. 이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 그렇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옛날엔 정준 영어로 헷갈려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요새는 꼭 용으로 불러놔요. 네, 그렇습니다. 용이 더 그럼요. 특별한데. 네, 특별하죠. 용이 더 특별하죠. 네, 드래곤인데.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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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어때요? 정준 드래곤. 싫어요? 네, 좀 준드래곤. 괜찮아요. 준드래곤이라고 그럴 때 있었어요? 군대 있을 때 선임들이 내가 군대 스타일이구나. 그 군대 선임을 못 벗어나구나. 군대 스타일이었어요. 그러군요. 준 드래곤. 네. 뭐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그게 편하시다면. 아니 헷갈릴까봐. 그렇죠. 우리 준과 함께. 왜냐면 일본어도 잘해요, 이 친구가. 아니. 그때 준, 다 인터내셔널 네임이 준이에요, 준. 준. 6월 준. 준. 네. 준도 좋다. 그렇죠. 그래서 준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6월생이니까. 네, 6월하고 6월생. 영월 준이니까. 학생인데 그쵸? 이런 얘기하다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요, 졸업했습니다. 이제. 졸업하고. 전공이 뭐였죠? 저 문예창작 전공했습니다. 네. 꿈의 문예창작 문창과. 네. 와, 다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닌가? 지난번에는 영영과가 나오더니 영영과 예체능계의 꽃. 예체능계. 문창과는 네. 이 문과 쪽의 꽃 아닌가요? 사실 그 문예창작과는 분류상으로는 역시 예체능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과 특성상 그렇게 대학 입장에서 그렇게 성과가 시원찮고 또 돈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 명지전문대의 경우에는 문과로 강등시켰거든요. 그래서 강등이에요 그게? 문과가 어때서? 진짜. 나 문과 이름. 그러니까 분류를 바꿨어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게 그래서 학비가 줄어들었어요. 예체능이었으면 학비를 더 냈을 텐데 문과로 가면서 학비가 줄었습니다. 이런 건 또 몰랐네.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거네요, 그렇죠? 사실 그게 예체능이 문과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말하면 결합된 애매한 거예요. 이제 요즘 세대들은 다 없어졌어요, 문과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독서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 문창과 학생은 어떻게 독서할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책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네네. 사실 그 문창과 자체는 제가 그냥 대학 문창과 자체는 제가 성적이 맞아서 그냥 들어가게 됐는데요. 원래 책 읽는 건 그냥 취미 정도로 좋아했는데 사실 저처럼 그런 식으로 그 과를 들어간 학생들이 적응을 못해서 아예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저는 매우 다행히도 정말 적성에 잘 맞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진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과에 가서 이거 좀 괜찮은데 싶다가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한테 좀
좀 쓰는 것 같은데라고 좀 칭찬을 받으면 아. 제가 좀 저만의 뭔가를 쓴 거 그러면 칭찬을 받았을 때 기분이 되게 좋고 좀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예, 지금은 소설가 지망생으로서 이것저것 끄적이고 있죠. 소설가 지망생. 소설가 지망생. 어떤 장르? 소설가도 장르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추구하는 장르는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 때 소개해드릴 작품과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네. 작품이죠. 그래서 제가 초대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요. 멋있다. 그러면은 과연 오늘 뭘 책을 읽을지 여기 다 있지만 우리 그렇죠. 네. 장르가 뭐죠? 오늘 읽을 책 장르가? 오늘 읽을 장르는 추리소설이죠. 추리소설. 스릴러라고도 하고 네. 영어로는 크라임 노벨이라고도 하죠. 크라임? 크라임. 크라임 노벨. 범죄 소설. 범죄 소설. 범죄 소설 장르가. 아니고 뭐 탐정 디텍티브 노벨. 디텍티브 노벨. 영어 이렇게 분류할 적에는 아주 세분화가 되나 봐요. 저희 나라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치. 근데 다 거의 동의어로 쓰긴 하는데 원래는 디텍티브 노블이 최초였죠. 셜록 위에 에드워 앨런 포의 뭐 디팽이나 셜록 홈즈 같은 그런 게 무조건 탐정이 주인공이었으니까. 근데 탐정의 주인공 그래서 근데 막 아가사 크리스티 같이 그런 작가들은 굳이 탐정이 아닌 그 추리 소설도 쓰게 되면서 이거는 탐정이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추리 소설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추리하는 그 모든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도입된 그런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는 소설이라면 추리 소설이다. 뭐 그게 크라임 소설. 그렇군요. 이렇게 발전하는 확실히 왠지 전문적이다. 뭔가 배웠어. 그렇죠? 뭔가 이거 전문적이다. 문창가가 괜히 문창가가 약간 아니다. 교수님을 모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아닙니다. 금방 배울 수 있어. 그죠? 네. 좋아해서 그냥 남들보다 그냥 좋아해서 겸손까지. 오늘 너무 겸손 떨면은 기호감이야. 오히려 그냥 잘났다. 요즘 이게 대세야.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인 북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권의 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스노우맨입니다. 네.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있죠. 요 네스베라는 노르웨이의 국민 작가죠. 네, 그분이 쓰셨어요. 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네. 사실 제가 이제 주변이나 특히 가족분들 사이에서도 추리 소설을 읽는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너 왜 그렇게 잔인한 소설을 읽니? 왜 이렇게 피 튀기는 소설을 읽니? 뭐 우스갯소리는 나중에 뭐 범죄를 일으키려고 그러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매우 억울합니다. 잠깐 저 웃음을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말하기 왜 이렇게 이해해 웃겨요? 주세요. 왜 이렇게 웃겨요? 그렇죠. 범죄를 저질. 그러니까. 흔히 받는 오해 중 하나. 그럼 그런 작가들이 다 그런 오해를 받나 실제로? 그런 오해 다 오해 많이 받죠. 근데 사실 그런 오해에서 아주 자유롭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아주 할 말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런 식의 사람이 많이 죽는 소설인 건 맞아요. 추리 소설. 근데 그에 대한 별로 별도의 어떤 심도 깊은 고민도 없이 그냥 정말 난 이야기의 어떤 소재거리 장치로서 그냥 죽음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소비시키는 그런 작품이 많고 그런 작가들이 많은 것 역시 사실이니까. 통속적으로. 네. 그럼 오늘 추천한 이유는 주변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나를 오해하는 거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취지하에 추천하시고 출연하셨구나.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그런 추리 소설도 있지만 그게 추리 소설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웰메이드를 좀 읽고 판단을 해달라. 네, 그러니까 좀 추리 소설 한번 읽어봤는데 아니더라. 너무 잔인하기만 하더라. 별로 소설적으로 재미가 없더라. 너무 그냥 범인 맞추고 땡이더라. 그 두 번 읽을 가치 없다더라. 별로 소설 같지도 않다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럼 뭘 읽었는데 물어보면 그런 거 읽지 말고 제가 추천하는 거를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좀 추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괜찮은 작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셨어요. 이런 작품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한 책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궁금하시니까. 2007년 노르웨이예요. 이거부터 매력에 팍 빠졌어요. 노르웨이. 추운 나라. 2012년에 한국에서 출간됐습니다. 옮기는 노진선 씨고요. 형사 해리 홀레 시리즈 중 7번째 작품이에요. 1997년 박쥐를 시작으로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그중 스노우맨은
단일 작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빅 히트를 쳤어요. 맞아. 급기야 영화화도 됐습니다. 네. 형사 해리 홀레는 노르웨이 셜록으로 칭하고 있어요. 네. 영화로 제작자가 가지고 2017년 스노우맨으로 개봉됐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어요. 이 얘기 때문에 아직도 못 봤어요. 보고는 싶은데 아, 저의 그 별로다. 환상이 깨질까봐. 환장이 깨질까 그렇지, 봐. 그렇지. 보고 싶지만 환상이 어, 깨질까봐. 그렇군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사실.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영화를 잘 안 봐요. 왜냐면 이게 자기의 그 감상이 깨지니까 내가 상상했던 장면이 이 장면 아닌데 왜 맞아, 감독은? 왜 감독은? 자, 제가 원래 작가 소개를 하니까 작가 소개할 테니까 예. 네, 좀 덧붙여 주실 수 있으면 덧붙여 주세요. 네. 요 뇌수배 이름도 좀 뭔가 뭐야? 느낌 이런 있어, 느낌 있어. 이게 노르웨이 말이라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게 다 이름인가요? 성이 뇌수배예요? 이름이 성이 네스베. 뇌수배.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름 볼 때 요 이렇게 부르나?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궁금해서 그냥. 그렇죠. 그렇죠. 1960년 너무 이렇게 이렇게 끼어들지 마세요. 네, 지금 네, 네. 하니까 네. 읽으면서도 궁금해가지고. 1960년생이시고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출생하시고 지금도 쭉 오슬로에서 살고 계십니다. 국민 작가, 인기 뮤지션, 디데레라는 락밴드를 하고 제가 계시고요. 알기로는 이 디데라가 노르웨이어로 그 남자들, 저 남자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처음 밴드 시작할 때 이 밴드 명을 짓지 않고 그냥 음악만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저 남자들, 그 남자들, 저 남자들 노래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붙여진 게 디데레라고 하네요. 확실치는 않은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들은 별로인데 디데레는 되게 멋있어. 그러니까 디데레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노르웨이인들로 똑같이 생각해요. 디데레는 좀 별로인데 그 남자들은 좀 이 외국어로. 재밌네요. 정말. 네. 긍정적이네요. 네. 저널리스트. 또 경제학자십니다. 학자예요. 이 사람이 1인 몇 억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글귀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작가이자 뮤지션이며 경제학자로서 활동해왔다.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바로 택시 기사였다. 조그만 택시를 몰아 내가 사는 작은 동네를 몇 시간이고 돌았다. 사람들을 관찰했다. 사람들이 가진 이야기를 파고 들었다. 그 관찰의 시간이 해리 홀러라는 캐릭터를 구현하기 위한 영감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해리 홀러 시리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해리 홀러의 캐릭터, 그러니까 탐정. 이 솔직히 탐정 소설은 탐정 캐릭터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리 홀레는 형사지만 뭐 디텍티브는 형사도 되고 탐정도 되니까. 그쵸, 어쨌든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리 홀레의 캐릭터를 나름대로 좀 분석했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일단은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해리 홀레 시리즈라고 했을 때 주인공이 해리 홀레. 그러면 해리라는 이름이 노르웨이에서도 그렇게 보편적인 이름인 건가? 라는 그냥 사소한 궁금증이 일었어요. 해리라는 이름이 뭐 해리 왕자라든가 해리 포터 이게 뻔하잖아요. 근데 노르웨이에서도 해리가? 근데 사실 이렇게 작품 두께서 읽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사실 작중에 등장하는 여러 노르웨이 인명들을 살펴보면 해리라는 이름은 굉장히 저희한테는 좀 평범하지만 작중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이죠. 노르웨이인들 사이에서. 그죠? 이게 스펠링 HARRY 그러면 노르웨이식 발음으로는 하리라고 하는데 하리. 근데 작중에서는 해리라고 하는 게 해리라고 읽는 게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식 알파벳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 싶지만 사실 제 이름이 정준용이지만 제가 뭐 제임스 정이라던가 정이치로라고 하면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뭐 혼혈인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왜 한국인이 근데 저는 이제 세 가지 그 해석을 제 나름대로 내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해리 홀레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 호주에서 발생해요. 그 배트맨이 박쥐가. 그러니까 호주에서 살해당한 노르웨이 여자의 그 어떤 살인 사건에 그 해결하려고 유일하게 이제 FBI에서 수사 기술을 좀 배운 이제 해리 홀레가
출장을 가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호주는 영어권이니까 그 등장인물들이랑 좀 튀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좀 무난한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 그게 첫 그게 번째고. 첫 번째 네. 이고 두 번째가 노르웨이는 되게 친미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옆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제 뭐 독일, 러시아까지 사실 가까운 나라들은 우리나라, 중국이랑 일본 별로 사이 안 좋은 것처럼 역사적으로 되게 안 좋은 관계가 있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대신 미국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제 노르웨이 유명 가수 뭐 아바가 아니라 아하. 아하 맞다. 테이크온미. 아하라든가 뭐 오로라 같은 요즘 그 오로라 같은 가수들 보면 아예 영어로 된 곡을 발표하는 등 되게 할리우드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이제 친미국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세계화, 그 번역 같은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해리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 꼼수가 있다. 번역 좀 인터내셔널 이름으로. 그것도 뭐 괜찮은 해석인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해석은 제가 좀 강하게 미는 좀 괜찮은 해석인 것 같은데 이 해리 홀레가 태어날 그 당시에 노르웨이에서는 영어 자식 이름을 영어로 짓는 그런 약간 유행 비슷한 게 있었다 그래요. 영어 이름. 해리, 뭐, 토마스, 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런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이제 노르웨이인들 사이에서는 너는 참 스칸디나비아, 뭐 노르웨이의 그 우아한 전통이 있던 우아한 이름이 아니라 되게 허접한 외국 이름이나 갖고 있다 하면서 이런 좀 색안경을 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작중에서 이 책이 아니라 네메시스 해리 홀레 시리즈의 네 번째 책인 네메시스에서 나오는데 이 해리라는 게 노르웨이어로 약간 좀 후지다, 천박하다, 거칠다 이런 뜻, 이런 속어 격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요네스페 작가가 이런 반권위주의적이고 거칠고 이런 캐릭터를 쓰기 위해서 해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닌가. 혹은 이 해리 홀레가 해리라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권위주의적으로 거친 성정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3번이 맞다. 또 설득됐어, 발가락. 근데 넘어갔어. 근데 제가 이제 3번이 맞다. 오늘 좀 제 나름대로 좀 더 인터뷰 같은 걸 보고 했는데 그냥 작가가 말하기로 홀레는 옛날에 그 동네에 살던 그 경찰 이름이 성이 홀레였고 해리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노르웨이 축구 선수의 이름이었대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지었을 텐데 지었다는 거겠지만 저는 그래도 저의 어떤 저의 해석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 작가가 해리라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거친 성정의 캐릭터가 탄생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그 반영웅적인 캐릭터라고 여기 보면 나오는데 네, 뭐 많이 나옵니다. 항상 뭐 영웅적이면은 이렇게 잘나고 바르고 뭐 도덕적이고 이런데 해리 홀레는 알코올 중독자에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좀 사랑도 이상하게 하잖아요. 좀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외모를 표현할 때 삐쩍마루 기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첫인상을 주는. 그래서 약간 삐딱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 중 하나가 아르베 스테프라는 그 작중의 신문 그 유명한 기자가 한 말이 그래 맞아요. 좋은 이야기는 연이은 성공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에서 나옵니다. 이 해리 홀레 시리즈 보면 좋은 이야기로 각인되는 이유는 해리 홀레가 처절하게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내용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유는 이제 작품이라고 하죠. 작품의 분위기와 되게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서 단순히 이제 이게 스릴러냐 뭐 추리스토리냐 해리 홀레 그냥 개인적인 해리 홀레라는 캐릭터가 너무 강해서 그쵸? 강해서 이 시리즈의 어떤 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책 뒤에 웅기의 말에 보면 그 셜록 홈즈의 카퍼필드 셜록 홈즈의 그 미국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했으면 더 어울렸을 컴버비치. 커버필드 깜짝 놀랐어. 컴버비치. 베네딕트 컴버비치. 했는데 영화에서는 마이클 패스턴 밴더를 캐스팅해가지고 좀 약했죠. 그러니까 좀 약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실패 요인에 그것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독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신경을 써서 캐릭터를 선정했더라면 영화가 더 음.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쵸. 영화 예고편은 봤죠. 영화 예고편 되게 네.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디텍티브는 그렇게 해리올레 책에서 그런 느낌. 느낌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요.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옹기님도 그렇게 쓰시는 저 것 처음 같아요. 배워서 네. 이거 좀 다르네요. 네, 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책을 이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네. 각자 읽고 로그라인을 한 줄로 딱 말하는 이 책은 이런 책이다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들로 저런 책이야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저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 다 얘기하셨어요. 네, 뭐요? 제대로 된 스릴러, 추리, 범죄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우리 준 어떤 소설이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빼놓을 수 없는 작품.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어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일단 요네스베나 해리올레 시리즈를 논할 때 있어서 이 스노우맨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시리즈 중에 최고봉. 최고봉 뭐 그쵸. 네, 이 시리즈 중에 네. 해리올레 시리즈 중에.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추리소설 하면은 피가 낭자할 것 같은데 이 책은 정액도 낭자합니다. 넘어갔어. 아니 넘어갔다. 원래 책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로그라인이에요. 책의 중심 이야기를 하는 게 주제가. 그렇죠. 사람들이 확 지금 들어왔는데. 그쵸? 착 들어왔죠. 확 들어왔어요 지금. 야해요? 야합니다. 이런 거네요. 네. 확 들어왔어요. 재밌어요. 네. 근데 야한데 유치하지 않아요. 그쵸? 좋고. 그게 더 좋은데요. 야한데 유치하지 않다. 네네. 이게 제일 좋은데. 네. 이게 제일 좋아요. 네. 평가받는 건 좋네요. 자, 그럼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네. 노래 한 곡을 우리 좀 추천해 주세요. 네. 네, 요네스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밴드 디데레를 하는데 그 디데레 곡 중에서 바이 오슬로라는 곡이 있어요. 오슬로바이? 오슬로바이라는 곡이 있어요. 오슬로바이. 네. 이게 또 작중 배경이 오슬로니까 또 어울릴 것 같은데 노래 자체도 괜찮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재밌다. 그니까요. 재밌어. 이게 한 15분이면 꺼져. 그냥 꺼져도 계속 녹음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전문가가 나온 것 같은. 좋아. 너무 디벨롭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작자 등장인물 소개하다 끝나겠는데. 등장인물 소개하고 내용은 아주 러프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가요. 네. 낭독할 부분은 생각해서 내가 표시한 대로 해도 돼. 지금 바로 갈까요? 네. 시작할게요. 네. 네, 노래가 정말 노동요로 딱이에요. 제가 신나죠. 네, 딱딱 타자 치는. 그래서 자기 노래 들으면서 이 소설 쓰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쵸? 무서운 밤에 혼자 불구덩 썼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노래 안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구두구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등장인물 소개 시간입니다. 와! 네. 영화의 장면을 버려주시고 상상으로만 생각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등장인물을 쫙 이렇게 정리해 왔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극에서 어떤 배역이다를 먼저 얘기하시고 이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준부터 시작할까요? 네. 해리홀레. 이 작품의 주인공이고 그 시리즈 첫 번째부터 계속되는 실패나 어떤 습관을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희생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성장과 추락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절한 실패의 연속, 그 정말 해리한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라켈을 해보겠습니다. 라켈은 해리올레 반장의 그녀, 여자친구예요. 몇 번째 시리즈부터 나온다고 읽었는데 까먹었네요. 3권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라켈은 올레그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해리올레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러시아 남편의 이제 아들인데 해리올레가 법적인 아빠입니다. 네, 그래서 해리올레가 또 올레그를 끔찍히 사랑해요. 하지만 라켈은 지금 해리올레랑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마티아스라는 새 남친과 지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그 러시아 남편 이름이 나는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써놨어요. 뭐요? 표도르.
퓨오도르. 표도르. 네. 너무 러시아적인 이름 네, 아닌가요? 표도르더라고요. 러시아인 100% 아니 80%가 퓨오도르니까. 아, 그럴 것 같아요. 표도르. 네. 마음에 드시죠? 네. 그다음 마티아스. 마티아스가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지만 핵심적인 인물이 아닌 것처럼 나왔어요. 네. 네. 저희가 뭐 스포일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되게 소름 돋았던 게 이게 이 스노우맨이 7번째 작품이잖아요. 이 전작의 6번째 작품에서도 나와요. 근데 그 마티아스가 나와요? 마티아스가 나오는데 굉장히 오. 지나가는 역할처럼 나와요. 그래서 제가 Really? 마티아스 이름으로 그 캐릭터 똑같이. 네, 그 시체 그 검시관 있잖아요. 의사. 그때는 해리올레가 그냥 치료받으러 그냥 정말 지나가는 인물이었는데 예, 마티아스가 해리를 노리고 라켄한테 접근했던 거 있잖아요. 1년 전부터 그게 딱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와 정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출연시키는 캐릭터가 없구나. 치밀하네. 치밀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지금 현재 라켈의 남자친구 정도로만 소개됐다가 점점 장면이 나오는 횟수가 늘어나요. 네. 그러면서 접근했던 방식, 결국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병이 있는 남자입니다. 왜 말 안 해요? 스포일러? 스포일러? 네. 끝까지? 입니다. 입니다. 네. 다 말한 거죠. 네. 다 말한 거죠. 네. 그 정도면. 자, 네. 그다음에 이제 희생자에 대해서 희생자.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희생자에 대해서. 준. 비테르. 비르테? 첫 번째 비르테? 희생자. 비르테. 네. 네. 그러니까 이 스노우맨 킬러 매년 매해 첫 눈이 내리는 날 이 스노우맨 킬러는 사람을 죽이죠.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사람을 죽이는 이 공통점이 이게 뭐 바람을 폈다거나 아니면 뭐 혼의 자식을 뒀다거나 하여튼 여러 우리 가족 결혼이란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되게 부도덕한 일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을 단죄하는 거잖아. 본인 나름의 정의, 본인 나름의 규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근데 이 작품 보면 이제 그 자신만의 규칙을 깨기 시작했죠. 깨기 시작한 이유는 뭐 작품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희생자는 본인의 규칙을 지키는 동시에 해리 홀레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그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참 되게 중요한 사건이지 않았나. 네, 그래요. 근데 여기 나오는 비르테, 희생되는 여성분들 네, 비르테, 다 예뻐요. 엘리크 벨레, 쉴비아, 까밀라 로시우스. 참 그러니까. 이름이 다 이국적인데 진짜 해리라는 이름이 정말 노멀한 이름이죠. 다 이상한 이름인데, 네. 이상하다 보니 너무 노르웨이적인 이름이죠. 네. 노르웨이적인. 다 예쁘고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고 누가 봐도 한번 돌아보는 정도의 네. 매력적인 여성분들. 근데 다 이제 좀 바람을 피는 근데 거죠. 또 여기서 소개되는 이 남편으로 나오는 분들을 보면 왜 저런 여자가 저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이런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외모상 소개를 할 때. 저도 그런 느낌 있어요. 네, 나이차도 좀 나는 거 같아요. 소개를 할 때. 근데 이제 뒤에 그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점점 소개될 때 보면 결혼을 할 때 꼭 이 남자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 표현도 나오고 발가락 논리 있잖아요. 라켈도 마티아스의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해리한테 끌리지만 결국엔 해리를 마티아스랑 등을 돌리고 마티아스가 좀 더 건실하고 그렇죠.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해리한테 볼 수 없는 면이 안정성. 아니 발가락이 그때 예. 나는 왜 너를 사랑한가해서 남자를 사귈 때 착한 남자 사귀었다, 나쁜 남자 사귀었다. 샌드위치론 계속 온탕 냉탕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해리올레 사귀었다, 그다음에 마티아스 사귀었다. 거기서 결혼하면은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사는 거다. 이 여자들도 나쁜 남자 사귀어서 이제 그랬다가 이제 결혼할 때 착한 남자 만나서 그냥 안주하는 그런 패턴이. 왜냐하면 그거의 이유가 항상 아이. 우리 아이를 위해, 우리 아들을 위해. 다 아들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또. 쌍둥이도 있어요. 쌍둥이도 쌍둥이 딸이 있네요. 맞아요. 네. 혼자는 안 돼. 쌍둥이 딸. 그러면은 우리 카트린의 브라트 여성 경관도 준이 좀 중요한 인물이니까 설명해 주시죠. 카트린의. 사실 저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시리즈 전체 계속 읽다 보면 항상 보통 죽어요. 누가? 같이 일하는 동료. 그래서 파트너.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거는 그런 종류의 불안함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범인인 건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면 좀
이것도 너무 뻔하지 않나 싶은데 이걸로 어. 한번 꼬아버리니까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장르적인 재미를 되게 놓치지 않은 거죠. 계속 좀 미끼를 던졌는데 덥석 물면 아니었지롱 하고 네. 아니었죠. 도망치고 계속 던지는데 또 그게 또 네. 그렇다. 물면 또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트린의 브라트가 결국 범인이라고 지목이 딱 되는 순간 일단 카트리나 어떠셨어요? 브라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카트리나 브라트 여성 경관이고요. 이제 해리 홀레 반장 밑으로 왔습니다. 근데 원래 오슬로 말고 베르겐에서 네. 이렇게 활동했던 여성 경관인데 남편이랑 이혼을 했고요. 그러고 나는데 굉장히 걸크러쉬예요. 터프한 여자죠. 네. 그리고 진짜 나중에 밝혀지는데 라프토 형사가 아빠예요. 라프토 형사. 라프토 형사는 굉장히 유명한 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악명 베르겐에서. 먹었죠. 베르겐에서. 베르겐에서. 그래서 이제 아빠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해리 홀레의 지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쉽습니다. 마티아스는 자신만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해리를 이용했고 카트리나 브라트는 아빠의 죽음, 아빠의 실종이죠. 실종이 네, 얽힌 비밀을 풀기 위해 네, 해리를 동원하는 거. 네. 수단과 방법도 다른데 해리는 그냥 노르웨이에서 최초로 그 연쇄살인범을 잡은 경력이 있어가지고 다른 네. 호주에서였지만 어쨌거나 네. 그래가지고 그 경력 때문에 이용당한 참 불행히 해리를 참 따라다니는 네. 그런 계속 이용하죠 상대방이. 계속 이용당하는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카트리네가 결국 범인이다. 그래서 잡혔잖아요. 그 현장에서 네. 그 지금 다음에 등장하실 아르베를 죽이려고 하는. 예. 근데 그 당시에 범인이다 확신이 드셨어요, 두 분 다? 아니 저 범인이기에는 책이 300페이지 정도 남아가지고 그렇죠. 이 불량사는 아니다. 아니 왜 그래도 그 뒤에 얼마 남기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 뒤에 왜 범죄 소설 아까 얘기했듯이 네네. 그 앞에 풀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다 설명하잖아 뒤에 약간. 아니 그래도 너무 분량이 많이 남았었어. 그렇죠. 그거 외에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봤어요. 여자의 소행은 아니에요. 여자의 소행은 아니다. 왜 힘이 딸리니까. 그리고 첫 페이지에 벌써 범행 동기가 나왔잖아요. 네, 1980년에. 80년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아니다. 시간대도 잘 안 맞고. 잘 안 맞고요. 네. 그러면 우리 아르베 스네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 사람이 영화 속에서 발킬머로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아르베 스네프 J.K. 시몬스 아닌가요? 아니야, 발킬머로 나왔던데. 네, 발킬머로 나왔더라고요. 영화에서. 발킬머는 게레트 라프토 나왔던데. 아 그래요? 네. 헷갈렸군요. J.K. 시몬스가 라프토. 라프토로 나왔군요. 네. 제가 헷갈렸네요. 네. 아르베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네. J.K. 시몬스 위플래시랑 스파이더맨 나오는 그쵸. 그 머리 없는 그쵸. 네네네. 거기서 신문사 J.K. 편집장 나오는데. 네. 저는 이 캐릭터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네. 사실 이게 정말 자기 본능 이런 거에 충실한 캐릭터를 만나면 그 호감도와는 다르게 소설 이야기의 캐릭터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래서 언론이 왜 프레스인지 아나? 우리가 계속 협박을 해서 기사를 쓰거든. 그래서 프레스야. 이러는데 그죠?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자기 밑에 두고 주물럭 거리는데 결국 카트리네 브라트한테 묶여가지고 완전 당하잖아요. 그것까지 약간 카타르시스를 줬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변호사가 왔는데 잡혔잖아요. 자기 변호사가 왔는데 자기 변호사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두잖아요. 욱하는 것도 있고 뭔가 좀 매력적인 캐릭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파르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이 유전병 이런 게 이 작품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하여튼 중요한 키워드가 많아요. 분량이 또 분량이다 보니까. 네. 아니 진짜 이런 병은 처음 봤어요. 이런 병이 원래 사람들 다 알고 있었나? 그러니까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이제 의학적인 공부를 많이. 저도 참 배워야 할 지점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소설 쓰시는 분들은 많은 서치를 메인으로 깔고. 그 파르 증후군이 있어서 자기는 이세를 낳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세를 많이 낳았어. 자기 파르 증후군이 있어서 이세 낳으면 안 돼.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더. 근데 여자들이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말하면 좀 유명한 잡지사의 그 발행인이니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따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애가 있죠. 그래가지고 네. 뭐 한 사람은 이제 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돈을 뭐 우리 애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 아들인데 뭐 이런 식으로 접근. 네. 그럼 또 이 사람은 또 약간 그런 캐릭터니까 그래 그래야지 뭐 약간 네. 하지만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너는 계속 검사를 받아야 돼. 네. 누구한테? 끝까지 또 책임져요. 그 이다르라는 이다르 배틀리젠. 이 사람이 이제 배틀리센. 배틀 레슨. 레슨이군요. 네. 레슨. 레센. 예.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그 사람이 발키머로 나왔습니다. 아프토라니까. 아프토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발키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영화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저게 영화를 안 보고 그것만 봤는데 다 발키머 같네요. 죄송해요. 실수가 많아요. 영화의 첫 번째 작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으로 의심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미끼죠. 이 스토리상.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진범과는 가장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티아스는 정말 위선자죠. 근데 이 사람은 위약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좀 부정된 짓을 하니까 뒤에서는 그러니까 외국 출신의 어떤 매춘부들에게 성병을 치료해주거나 네, 이런 네. 식의 하면서 사실 그것 때문에도 되게 의심을 받고 그랬는데 참 이게 사람의 성적이라는 것은 참 한꺼풀 먹어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라는 미드에 많이 나오는 캐릭터죠. 이런 캐릭터가. 그렇죠. 네, 그런 캐릭터 꼭 나와줘요. 네, 꼭 네. 나와줘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와주면 또 재밌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형외과 의사인데 비밀리에 파르 증후군을 공부해가지고 이 아벨 스네프의 비밀. 아네브 스테프. 스네프 아니에요? 스테프 아니에요? 스테프. 네, 그렇군요. 제가 외국어라 힘드네요. TLC랑 리얼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파르 증후군을 이제 다 치료해주면서 모든 사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죽는데요. 결국 코너에 몰렸어요. 코너에 몰려가지고 얘가 이제 잡힐 위기에 딱 놓였는데 이거를 타개하고 싶은 아루베가 만나자고 했어요. 네. 만나자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마티아스가 그냥 딱 그렇게 된 거죠. 소맨으로 변장시켜놨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낭독부터 하죠. 그러죠. 낭독부터 하는데 제가 씬을 294페이지를 셀렉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다르 베틀리센이 그냥 스노우메이다 해가지고 어차피 죽었고요. 자살을 했고요. 독살로 자기를 자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도 다 잡혔다 해가지고 이제 종결됐다 이런 시점이에요. 근데 우리의 헨리 홀레 반장이 그는 아니다. 그는 범인이 아니다를 이렇게 말로 증명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디까지 읽어볼까요? 294요? 294. 292페이지부터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조용한 회의실에는 해리 홀레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고 랩스비크의 홀레의 수사팀 직원들로 가득했다. 세 사람은 맨 뒤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왔다. 스크린에는 컬링 경기장에서 발견되었을 당시에 찍은 이다르 베틀레센의 시신이 있었다. 사진이 있었다. 사진이 있었다. 네. 읽어보세요. 네네. 보시다시피 이다르는 오른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습니다. 해리가 말했다. 그가 오른손잡이라는 사실을 고를 때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저의 호기심을 자극한 건 그가 신은 부츠였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스크린에는 이다르가 신은 부츠를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 떴다. 네, 이 부츠만이 우리 유일한 법의학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 부츠의 발자국이 실비아 오테르센의 헛간 주변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일치하니까요. 하지만 신발끈을 잘 보세요. 해리가 지시봉으로 신발끈을 가리켰다. 네, 어제 제가 부츠를 신고 실험을 해봤는데 저렇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신발끈을 반대로 묶어야 한다. 왼손잡이처럼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매줄 때처럼 신발을 앞에 두고 매야죠. 방 안에 불편한 기운이 퍼져갔다. 난 오른손잡이지만 나도 신발끈을 저렇게 맵니다. 에스펜 랩스비크의 목소리였다. 뭐 이건 그냥 특이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홀레 반장은 단어를 고르기 전에 맛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네, 불편하게 했죠. 그리고 그 불편함은 계속 다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달의 배틀레슨의 부츠일까? 이 부츠를 싸구렵니다. 어제 이달의 집에 가서 그 신발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죄다 명품이더군요. 단 한 켤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가끔은 신발끈을 풀지 않았지 그냥 벗어 던졌더군요. 따라서 해리는 지지분으로 스크린을 탁 쳤다. 이달의 배틀레슨이 자기 신발끈을 이렇게 묶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게는 총장의 얼굴을 힐끗했다. 그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누가 이달에게 부츠를 신겼냐는 거겠죠. 이건 실비아 오트의 이거 해리 거네요. 그러네요. 네. 다음 질문 그렇다면 누가 이달에게 부츠를 신겼느냐는 거겠죠. 이건 실비아 오트레슨의 살인 현장에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신었던 것과 같은 부츠입니다. 그 부츠를 이달에게 신긴 동기는 물론 그를 스노우맨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였죠. 겨우 신발끈과 싸구려 부츠 하나만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까? 레스비크 팀에 속한 형사 하나가 외쳤다. 그놈은 어린아이를 상대로 매춘을 하는 병신병자예요. 여기 오슬로에서 피해자를 모두 아는 사이고 알리바이도 없어요. 반장님의 같은 전부 추측일 뿐이지 않습니까? 장신의 홀레 반장이 빡빡 깎은 머리를 숙였다.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사실을 말씀드리죠. 겉보기에 이달의 배틀레슨은 주사기로 카나드리 옥사이드를 혈관에 주입해 자살했습니다. 보험 결과 체내 카나드리 옥사이드 농도가 워낙 높아 20mm는 주입된 걸로 밝혀졌죠. 그건 주사기에 남아있던 잔여물과도 일치하고 주사기에 약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알다시피 카나드리 옥사이드는 몸을 마비시키는 물질로 소량만 투입되어 심장과 호흡기가 즉시 멈추면서 사망하게 되죠. 검시관의 말에 따르면 이달의 배틀레슨처럼 카나드리 옥사이드가 혈관으로 투입될 경우 성인은 길어야 3초가 지나면 사망한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점에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해리는 종이 한 장을 흔들어 보였다. 아까 하겐이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해리가 연필로 숫자를 적어 넣었던 바로 그 종이었다. 저는 이달이가 썼던 것과 똑같은 주사기와 반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카나드리 옥사이드 대신 소금을 용액을 주입했는데 둘 다 적어도 95%가 물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죠. 그리고 계속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사기를 세게 눌러도 바늘이 워낙 가늘어 20mm를 주입하려면 최소 8초가 걸립니다. 따라서 해리는 사람들이 이로 인한 불가피한 결론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다. 이달의 배틀레슨은 주사기에 든 카나드리 옥사이드가 3분의 1도 주입되기 전에 마비됐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주사기에 든 용액을 전부 주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게는 침을 꾹꾹 삼켰다. 예상보다 힘든 하루가 돼가고 있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멋있었어. 해리가 그 주사 얘기할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 대 사람으로 하면 자기가 이렇게 경찰로서 잡은 범인이 사실은 범인이 아니었다. 범인이라고 발표까지 하는 거다니. 근데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주저가 될 수 있는데 네. 창피하잖아요. 좀 오인해서 하는 자. 근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진범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다른 사람들이 되게 주저하는 마당에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드높인다는 게 사실 되게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되게 굉장히 필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 능력 이 관찰력이나 이런 추리를 전개하는 능력은 정말 수준급입니다. 사실 이건 정말 세 발의 피잖아요. 정말 주사 넣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잴 수가 있지? 저는 너무 기발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뭐 인상적인 장면을 이제 마구 얘기해보는 시간을 또 해보죠. 네. 저는 그 올감이 설명할 때 여기서 주로 그 살인의 도구로 쓰이는 그 올감. 올감이 그거는 해리가 한 게 아니라 그 여자 경관이 얘기했죠. 네. 카트린의 브라트가. 네. 아주 얇고 유연한 칼날 같은 톱인데요. 그걸 어미소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올가미 모양으로 새끼 주위에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칼날을 앞뒤로 꼬물러 버려서 죽은 새끼를 절단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웃겼어요. 프랑스제인데 프랑스는 기요틴을 발명하더니 별것도 다 발명하네. 그러니까 소의 새끼가 그 안에서 죽었을 때 어미소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죽은 새끼 소를 이렇게 베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을 죽인 거예요. 목을 딴 거예요. 그것도 너무 기발했어요. 네. 저는 이 올가미가 어떻게 여기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살인 도구로 쓸 수 있었을까? 그래서 목을 항상 그 올가미로 조이잖아요. 네네.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냥 칼이 아니라. 그러니까. 총도 아니고. 진짜 이국적이죠. 네. 그러다 새끼가 두 동강 나면 절반을 꺼낼 수 있죠. 대개는 그렇게 문제가 해결돼요.
대개는요. 왜냐하면 때로는 칼날이 앞뒤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미소가 내상을 입고 출혈 과다로 죽기도 하거든요. 네. 네. 한 농부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명했다는. 네. 또 있어요. 막 이 소설의 백미 너무 기발하다 이런 아, 것들. 백미라고 해야 될, 백미는 아니고요. 응. 사실 백미는 아니에요. 절대 응. 백미는 아닙니다. 응.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이제 처음으로 이 노르웨이 소설을 읽은 건 말이에요. 노르웨이 굉장히 생소하죠. 어디 있는지도 약간 헷갈릴 정도. 네네. 그러니까 노르웨이 가셨었다면서요. 근데 갔어, 이 책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5년 전이에요. 어. 노르웨이는 작년 안 갔어. 겨울에. 작년 겨울에. 안 갔을 때고. 네. 그러니까 28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이제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인지를 되게 명확하게 잘 설명해주는 구조인데 아르베 스태프가 이 작품의 실제 배경은 이제 조지 부시가 그 미국에서 재선될 당시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노르웨이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나.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 아르베 스태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네. 노르웨이 국민들이 왜 조지 부시에게 그토록 회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르베 스태프 씨. 예, 우리는 어떤 전쟁에도 참가해 본 적이 없는 과잉 보호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소련,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게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게 싸우겠죠. 네, 그렇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우리는 늘 형들의 등 뒤에 숨어서 지냈어요. 노르웨이는 상황이 힘들어질 때마다 다른 나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걸 안보의 기반으로 삼아왔죠. 그런 현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현실 감각이 사라져버려서 이 지구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있다고 믿게 된 겁니다. 비유하자면 노르웨이는 머리가 텅 비고 헛소리만 짓거리는 금발의 아가씨랄까요? 근데 이 아가씨가 브롱크스 뒷골목에서 길을 잃고 이제는 자신의 경호원에게 강도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냐며 좀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빡 오네요. 금발. 그러니까 실제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뭐가요? 이렇게 생각했었던 노르웨이에 갔어요. 갔어. 그럼 이 느낌하고 비슷했나요? 일단은 제가 왜 하필 금발의 아가씨라는지는 그건 약간 좀 차차 다른 차원에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작가가 노르웨이 자국에 대해 얘기할 때 되게 착하고 정의로운데 되게 순진한 나라라고 해요. 제가 노르웨이 처음 갔을 때 이제 다른 유럽 나라도 비슷하다고 하지만 근데 전 노르웨이 갔으니까 하는 말인데 뭐 기차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티켓을 안 보여주고 그냥 탈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만약 양심이랑 허들이 굉장히 낮았다면 저는 그 교통비를 굉장히 아낄 수 있었을 테지만 근데 정말 그냥 시험에 들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러고도 유지가 되나? 진짜. 이게 수익이 이게 일정 수준 유지가 되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이렇게 많은 나라 간 건 아니지만 나름 그냥 뭐 말레이시아나 뭐 일본이나 러시아도 하여튼 약간 다양하게 가본 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유의 깊게 바라보는 게 신호등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호등이 엄청나게 안 켜져서 보행자로 하여금 무단 횡단을 유도하게끔 그런 나라도 있고 신호등이 켜졌는데 막상 켜졌는데 너무 빨리 켜가지고 뛰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빨리빨리는 비할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될 때 있고 노르웨이는 신호등이 일단은 정말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바로 켜져요. 일본도 정말 그런 게 잘 되어 있는데 노르웨이는 더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약간 좀 컬처 쇼크 비슷한 걸 받았던 게 뭐였냐면 이게 빨간불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가 와요. 그럼 차가 가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차가 자기 뒤에 차가 없고 그냥 제가 빨간불 때문에 이렇게 안 건너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보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게. 그러니까 나도 안 가는데. 그러니까 사이니까 아유 하고 그냥 가는데 이런 게 참 그런 게 참 노르웨이의 어떤 수준인 건가? 참 되게 착하더라고요. 친절하고. 네. 그러니까 착한 금발 아가씨 같아요. 착한 금발 아가씨. 금발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 다 정말 하얗고 정말 금발이라서 또 이건 뭐 여담이지만 말하는 것도 약간 그 노래를 부르듯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추운 시기에 갔었는데 제가 겨울에 겨울인데 안 추웠어요? 이상하게 안 춥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워낙 춥기 때문에
면역이 돼서. 영하 1도였습니다. 네. 10박 11일 동안.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나름 춥다면 추운 날씨인데 어쨌든 어.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다닐 수 있었다. 이 신호등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그 나라마다 진짜 신호등의 그 길이나 느낌이 달라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신호등이 그날 달라. 그 그날 길이가. 그날? 네. 아, 길이가. 일을 레귤러 해. 제가 네.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아까 하다가 뭔가 멈춰가지고 네네. 52분쯤에 잠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 진짜. 그날 달라서. 일본도 네.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되게 저는 이 신호등에 가서 됐는데요. 뭔가 진짜 끊긴 것 같아서. 유지가 되나? 상당히 켜졌는데 너무 막상 켜졌는데 시간 너무 춤도 정말 빠르다. 그런 게 잘 되는데 노래는 우리 더 하더라고요. 스토리 간단히 얘기하고 키워드를 정리하는 거 들어가야겠다. 일본도 정말 그런 게 잘 되는데 노래는 네. 더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약간 좀 가라고 그냥 하는 거 같아요. 목소리가 내 목소리 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나 진짜 나도 안 가는데. 아니 사람 이름 다 틀렸어. 중간에 조금 잘린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냥 가도 될 것 저는 같아. 약간 좀 아, 그래서 가라고 굉장히 이상하진 않죠. 네, 아, 피디님 고생하네. 그런 것까지 다 보내냐고. 중국에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까지 네, 남기고 자를게요. 그럼 네. 그 부분이어서. 그 부분. 중국에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잘랐어요. 신호등 길이가 그날 달랐어요. 그것만요. 신호등의 길이가 네. 날마다 다르더라고요. 레귤러하지가 않아요. 그 나라는 뭔가 레귤러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라마다 특색의 신호등을 잡은 것도 주먹구구식 네. 그냥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어쨌든 떼야 되고 어쨌든 안 켜지고 그래서 그날 날마다 다른 중국 너무 특이했죠. 네. 아 저희가 그러면 스토리를 러프하게 그냥 짚어보죠. 러프하게. 한 3분 만에 그냥 스토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해 볼게요. 전 소설책 읽을 때 첫 문장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첫 문장이 뭔가 한번 볼까요? 네.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이겁니다. 역시 스노우맨이니까. 이혼의 집에 이 챕터의 제목도 눈사람이에요. 그래서 1980년 11월 5일입니다. 그렇죠? 이 작품의 배경은 2004년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시작은 1980년이에요. 그러니까 범인의 이야기겠구나 라고 눈치를 좀 챌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의 부도덕한 그런 정사 현장을 아이가 목격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시작을 해서 그다음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게 바로 훅 들어오죠. 네. 이 처음에 저희가 얘기한 캐릭터 얘기할 때 비르테가 먼저 죽습니다. 근데 이제 해리가 등장하고 이 이제 경찰서의 그 상황이 이제 쭉 보여주면서 이 어떻게 카트리네가 들어왔고 그 상관은 누구고 이 캐릭터는 어떠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희생자의 특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하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범인으로 지목되는 게 누구였죠? 라프토입니다. 라프토. 그 유명한 악명 높은 형사가 범인일 것이다 해서 갔는데 그냥 죽어 있고. 두 번째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 이달 배틀레슨. 이달 배틀레슨. 왜냐하면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파르 증후군에 연루돼 있다 해가지고 이거를 누가 그렇죠? 공부하고 있느냐 연결고리가 딱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죽은 채로 발견돼 몰아가다가 진범의 소나기에서 이제 오슬로 경찰들이 놀아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해리올레가 이달은 아니야. 그래서 그 주사는 8초 만에 들어가는데 3초 만에 죽었어 이 사람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낭독한 부분이 나와서 다시 누굴까 했더니 카트리네 브라트가 진범일 것이다 해서 카트리네 브라트.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 아빠의 실종을 라프토 실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해리를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카트리네가 아르벤의 집에 가서 아르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네. 해리가 들이닥쳤죠, 그 집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트리는 도망갔어요. 네. 하지만 잡혔죠. 그래서 이제 누구밖에 안 남았다? 마티아스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개가 그 챕터 5에 그냥 작가가 그냥 이 사람이야, 마티아스야 이렇게 딱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읽을 때. 아니에요? 저만 그랬나요? 하지만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걔가 결국 라켈이랑 그 아들을 죽이려는 그 집에 잠입하는 게 이 책의 그래요. 마지막을 장식하기 때문에 괜찮았나요, 그 다들? 정도는? 이 준 어땠어요? 이렇게 탁 나오는 게 챕터에서 범인 얘기가 쭉 나오는 게? 사실 이 범인이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게 분량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또한 책이 분량이 100쪽 가까이. 그쵸. 그치, 하여튼 앞으로 무엇을 할 거고 할 거지. 범인의 정체를 아는 해리는 네. 이 마티아스와 이 정면 대결을 불가피하게 되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어떻게 잡힐 것인가, 잡히기는 할 것인가, 또 좀 진범이 죽는 것은 아닌가, 해리는 또 무엇을 잃을 것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저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범의 이름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 영역을 벗어나서 굉장히 다음을 궁금해하게 만드는 멋들어진 후반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멋들어져. 전 너무 친절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멋들어졌다는 평가인데요. 저희가 해리올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키워드 정리는 우리 준만 하고 바로 클로징으로 가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이제 제가 해리올레를 분석을 할 때 해리의 이름을 갖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어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노르웨이의 문화를 알면 굉장히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작품이 또 배경되는 무대나 배경되는 나라나 혹은 작가의 출신 국가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약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의 개성일 수 있는데 노르웨이는 굉장히 되게 생소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노르웨이가 배경으로 하고 노르웨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실 이 해리 홀레나 이 작품에서 나오는 연쇄살인범을 잡는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재미의 정도를 그냥 벗어나서 굉장히 뻔한 플롯인데 바로 이게 노르웨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르웨이가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작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도 즐거운 책 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빠르지 않아, 시간? 그치? 책 얘기는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하고 싶은 반 정도는 못했어요. 오! 많이 했는데 반 정도. 진짜 잘하네.